사기봉기 36회 홍문의 연 항우의 진격과 신한 대학살 신식의 천해무대 조나라를 장악하고 진나라의 명장 장안의 항복을 받은 항우는 진나라의 20만 군사를 합해 총 40만의 대군이 드디어 관중을 향해 출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희망과 야심으로 가득했어야 할 항우의 얼굴은 비참함과 분노로 물들어 있었다. 유방이 관중인 함양과 화성을 점령했고 진왕재앙이 항복했다는 비보를 이미 들은 것이다. 항우의 생각은 단 하나, 유방이 관중을 장악했든 말든 현재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면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항우는 관중의 화성 근처에 진지를 마련하고 함양과 화성 공략을 계획하고 있을 때 첩자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항우의 진중에 있는 진나라의 항복한 군사들이 자신들의 수도인 진나라가 이미 유방에게 항복했고 유방의 관용으로 진나라가 이미 평온을 되찾았으니 항우 밑에 있는 모든 진나라의 병사들이 만약 함양과 화성으로 쳐들어오면 이는 진나라의 형제끼리 싸우게 되는 결과이니 그대 항우에 항복한 진나라의 병사들은 함양과 화성의 진나라 병사들과 내응해서 같이 항우를 몰아내자는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식이었던 것이다. 항우는 반란의 불씨를 우려해서 묘안을 공표하게 되었다. 현재 진나라의 수도를 장악하고 있는 유방의 군대는 초의제가 보낸 초나라의 군대로 이미 진나라는 멸망했으니 그대 진나라의 군사들은 모두 내일부터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미 진나라가 망해서 전쟁은 끝났으니 휴대하고 있는 모든 무기 및 물자는 반납하고 오늘은 술과 음식으로 마음껏 즐기기 바란다. 이에 기쁨에 들뜬 지없는 진나라 병사들은 귀향해도 된다는 소식에 무기를 반납하고 술과 음식으로 골아떨어졌을 것이다. 한밤중에 곤히 잠들고 있는 진나라 병사들에게 항우의 명을 받은 초나라 군사들이 비무장인 진나라 군사들을 한양 장안의 신안에서 진나라의 장군 장한 사마은 동해를 제외하고는 대학살을 벌였던 것이고 그들 초나라 군대의 지휘를 영포가 하였던 것이다. 영포 그는 항우의 해결사였던 것이다. 믿기지 않지만 항우가 진나라 군사 20만을 대학살했다고 하는 신안의 정체를 밝혀보자. 신증 동궁 여지스남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성산가야 신안 벽진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신안으로 황제 혼원의 반란 이후 천황님이 개척한 새로운 울타리란 말입니다. 이 신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입니다. 참고로 신도와 신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실록에는 태조 3년 10월에 삼각산 아래에 도읍을 정하고 한양이라 하여 도읍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으며 봉화백 정도전이 팔경시를 지어 바쳤는데 원 제목은 신도 팔경의 시를 올리다이다. 정도전은 관중의 한양 장안을 신도라고 부릅니다. 제2수를 인용합니다. 둘째, 도성과 궁원. 성은 철옹성 청길이나 높고 구름은 복례 오색으로 둘렀도다. 연년이 상원의 꾀꼬리앗꽃 세세 도성 사람들이 유락하도다. 한양의 도성을 철옹성이라고 하며 복례의 오색이란 한양의 도성이 있었던 곳이 복례풍악의 금강산 자락이며 이곳에 진나라와 한나라에서 조성한 상원인 상림원이 있었던 것으로 이곳 상림원에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항우가 진나라의 병사들을 매장한 신안은 관중지역으로 이곳이 한양이며 장안이기도 합니다. 홍문의 연. 유방은 진나라의 본국인 화성 함양을 이미 장악하고 있었고 성중에서 화성의 입구인 신안에 진주한 항우의 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유방의 군대는 10만, 항우의 군대는 40만으로 항우가 진나라에 항복한 군사들을 대학살하고도 초나라에서 지원군이 속속 도착하면서 군세가 계속 불어났던 것이다. 유방 자신은 더 이상 충원할 또는 지원받을 군사가 없지만 항우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었다. 항우는 40만 대군을 이끌고 신풍의 홍문의 진을 쳤다. 군사력과 군대 숫자에서 모두 우세했던 항우는 단숨에 유방을 물리쳐 관중의 주인이 되고자 했다. 반면 유방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항우에게 대적할 의향이 없음을 전하려 했다. 결국 유방은 항우에게 사죄를 하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으며 유방이 불과 100여 기만을 이끌고 홍문으로 향함으로써 회합이 이루어졌다. 회합에서 유방은 자신을 항우의 신하라 칭하며 사죄했다.
처음에 신과 장군이 함께 진나라를 공격할 때 장군은 조나라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신은 쉽게 관중에 도착했고, 공교롭게도 신이 먼저 관중에 들어가 진의 항복을 받아냈으나 신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장군에게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군대를 패상으로 몰고 장군을 기다렸던 것인데, 장군께서 저와 장군을 이간질하려는 소인배들의 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신다고 하오니 천하의 백성들까지 그러할까 두렵습니다. 항우는 유방이 신이라 자칭하며 조아리는 모습을 보고 그를 죽이고자 했던 마음을 접고 연회를 열었다. 이때 항우는 시골 출신인 유방이 천하의 주인 자리를 놓고 경쟁할 만한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사 범증과는 달랐다. 범증은 이때야말로 유방이라는 호환을 없앨 절호의 기회라 여겼다. 그래서 그는 항우에게 여러 차례 유방을 죽일 것을 눈치 주었으나 항우는 거듭 이를 무시했다. 이에 범증은 항우의 사촌 동생 항장을 시켜 건물을 추는 척하면서 유방을 죽일 것을 지시했다. 항장이 연회장 내에서 번뜩이는 칼을 들고 건물을 치기 시작하자 유방의 모사 장량은 유방이 위태롭다고 판단하고 즉시 중무장한 본캐를 불러들였다. 본캐의 소란스러운 입장에 놀란 것도 잠시 항우는 짐짓 여유를 부리며 본캐에게 술과 날 돼지고기를 내렸다. 본캐가 호기롭게 이를 모두 먹어치운 뒤 다른 사람의 유언비를 믿고 공을 세운 유방을 죽이려는 행동은 진나라의 행패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책망하듯 말했다. 항우는 이에 마땅히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머쓱해진 항우가 마지못해 본캐를 자리에 청하자 험악해진 연회장의 분위기는 가라앉는 듯 했다. 유방은 이때를 기회 삼아 몰래 말을 타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항우는 홍문의 회합에서 자신의 우유부단함으로 유방을 죽이지 못한 것이 자신의 운명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다. 오직 항우의 모사 범증만이 이를 한탄할 뿐이었다. 홍문이 신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풍을 확인해 봅시다. 신풍, 한고조 때 설치한 현 이름이다. 섬사성 임동 경계에 있다. 서경 작기의 기록에 의하면 한고조 유방은 멀리 떨어진 고향 풍업인 빈곡 풍패 전주에 거주하던 부친 태상황을 궁중 안으로 옮겨 거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부친은 고향 풍업에서 평생 동안 좋아했던 고향 풍물이 없었으므로 즐거워하지 않았다. 한고조는 이에 부친을 위해 신풍이라는 도시를 새로 만들어 옛날 고향에 살던 사람들을 실제로 이주시켜 그대로 놀게 하자 태상황이 기뻐하였다 한다. 풍이란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읍인 전주로 이곳에 부친을 모셔와서 풍읍과 똑같은 마을을 지었는데 그래서 신풍이라고 했던 것이다. 신풍은 한고조 유방에 있었던 화성과 아주 가까운 곳으로 유방이 매일 부친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수원에 있는 성이 화성이며 수원의 성안에 또한 신풍동이 있습니다. 문제는 화성은 경도인 서울의 한양인 화산인 삼각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로 신정동국 여지남에서는 한양의 진산 삼각산을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신풍의 정체를 밝혀보자. 경상도 진주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신풍, 서남쪽으로 처음이 30리, 끝이 4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창원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신풍, 북쪽으로 10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원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신풍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지형을 인용합니다. 이참의 시에 초롱성의 먼지애니 북이 울리고 바다 하늘에 비오니 깃발이 젖는다 하였다. 창원의 군명 철성이 진나라 봉상 화성의 초롱성이었던 것으로 이곳이 왕부의 무대 번영의 근원이었던 관중의 지명이었습니다. 항우가 진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의 신풍에서 오직 기세로 유방을 제압했던 것이다. 항우의 보복과 진나라 멸망. 기원전 206년 홍문의 연 이전에 유방은 이미 항우에게 자신은 진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으니 철군하겠다는 문서를 전달했고 유방의 군대가 관중의 화성에서 철군한 상태에서 항우가 군대를 홍문에 직결시킨 것으로 홍문의 연은 일종의 황제국 진나라를 항우에게 바치는 인수인계 의식이었던 것이다. 진나라의 수도 지왕의 도시 북경 화성에 진입한 항우의 눈은 살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조부인 항영과 숙부인 항량의 죽음이 모두 진나라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날 항우의 화성에서의 대학살,
대약살의 현장을 담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가 동파 소식의 조처문입니다. 조처문을 통해 대학살의 현장이 어디였는지 또는 그 심각한 상황을 유추해 보자. 소식의 봉상팔간의 제2수 조처문을 살펴봅시다. 우뚝 솟은 개원사, 아마도 기념관의 옛터인 듯하구나. 옛 건물은 쓸려 아무것도 없건만 옛 비석은 묻히어도 썩지 않았네. 저주의 글 비록 읽을 수는 있어도 글자 모양은 오래전에 바뀌었네. 그 글에 말했네. 진나라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 감히 축관시켜 술잔을 올립니다. 저의 손왕이신 목공 시절에 서로 막아주자고 천하라와 약속하여 무한님께 맹세하고 만대토록 어기지 말자 기약하였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뒤를 이은 왕이 수많은 재난을 감히 빚어냈나니 태를 갈라서 무고한 사람 죽이고 친족들이 구속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호소한 바를 헤아려 볼 때 어찌 고랑주왕의 난폭함에 그치리. 듣지 아니 진나라의 옛 풍속에는 면전에서 속이고도 등에 땀이 안 난다는데 어찌 속은 사람이 위나라 공자 앙뿐이리. 사직의 신마저도 속임을 당했겠네. 아득한 세월 천년이 지난 뒤에 이렇듯 나를 한번 웃겨주노나. 상기의 조처문의 핵심은 조처문이 있었던 장소가 진나라 목공의 기념궁으로 아방궁이 있었던 능호대기의 무대 옹성인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화성부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나라의 뒤를 이은 왕이 누군지는 짐작이 갈 것입니다. 바로 초안지의 초패왕 항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우가 진나라의 수도 화성을 유방 다음에 들어가서 진나라의 황후장상을 처단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양에 갇혀있던 유방과 한신이 한강을 넘어 개경평양의 팽성으로 초패왕을 잡으러 갈 때 숨어 지내던 진나라의 선비들이 그때가 되어서야 밖으로 나와서 이 조처문 비석을 만들어 세웠던 것입니다. 동성 앞에 해화 전투에서 초패왕을 포위해서 잡을 때 여기 관중 화성의 젊은이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필사적으로 항우를 잡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짐작이 갑니다. 바로 그 진나라의 도성 화성을 유방이 장악해서 한나라가 되었던 것인데 그 현장이 바로 봉상인 화성이라고 소식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처문의 근거가 되는 사건을 고우용의 만화 초안지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자영의 유족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나벌을 불어대고 있는 것이야. 1만의 군사가 내달아 나아가서 자영의 가족을 몰살시키고 만다. 끔찍해라. 죽일 놈들, 잔인한 놈들. 항우의 하는 짓은 그렇다. 우리 장정을 20만씩이나 죽이던 놈이다. 저주하자. 항우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죽어라 항우야. 지금 죽어라. 항우 살인자야. 너는 골이 빠개져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촌나라 촌놈아. 여기는 제왕의 도시 빛나는 화성이다. 너 같은 돼지가 살 곳이 아니야. 남을 죽였으니 너도 죽어라. 시퍼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라. 벼락은 항우의 배꼽에 꽂혀라. 그것을 뚝 부러뜨려라. 화성 백성 전체가 나를 저주한단 말이지. 좀 또닥또닥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없어. 그런 놈들이라면 일찌감치 없애버려야 화근이 제거된다. 예? 화성 놈들을 깡그리 죽일 테다. 깡그리 죽이고 천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도록 하겠소. 범증의 결사적 재주로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던 생각은 버렸으나 항우는 그 혈기를 참지 않았다. 진나라 고관을 지냈던 800명의 인사와 그 가족 4600명을 체포하더니 철갑군을 시켜 모두 죽이고 말았다. 죄인의 시체는 매장을 불허한다. 만화 초안지의 이 부분을 보면 소식의 조처문이 어떤 상황과 분위기에서 나왔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초안대전 바둑반의 전체 대세가 이 조처문의 심리전을 통해 초나라의 항우가 이미 패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진해에 항복했던 20만 장정을 생매장했던 항우, 그 진 지역의 리더들을 참살했던 항우, 그 항우를 쳐 죽일 겨류로 가득한 항군을 항우가 만들어주었던 것입니다. 후한이 낙양의 수도를 정한 뒤에는 사람들이 이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의 북경 화성을 서경이라고 부릅니다. 유홈의 서경잡기의 머릿말을 인용해서 그 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서경잡기는 중국의 소환시대의 수도였던 관중의 북경
화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한이 왕망에 의해 일단락을 구하고 다시 유수가 나라를 세워 나급의 도읍을 정한 동한시대에 이르자 한인들은 자신들의 옛 서울인 관중의 북경 화성을 서경이라 불렀다. 그 서경잡기의 한 구절만 인용해 봅시다. 오작궁에는 5그루의 떡갈나무가 있는데 모두가 3사람이 함께 껴안을 만큼 크며 위까지는 그늘이 수십 무를 덮을 만큼 대단하다. 그 궁궐의 서쪽에는 청호관이 있으며 그 건물 앞에 3그루의 오동나무가 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석기린 2개가 있으며 그 옆구리에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진시황의 여산 무덤 위에 있던 것이다. 그 머리는 높이가 1장 3척이나 된다. 동쪽에 있는 것은 앞쪽 왼쪽 다리가 부러졌고 그 부러진 다리에는 붉은 색깔이 마치 빗자국 같다. 부러들은 그 석기리는 신기가 있어 몸에 피를 머금고 있으며 그것이 근육에까지 통한다고 하였다. 서경잡기의 오작궁 석기린을 보건대 조식의 능호대기에 그 남쪽에는 한무제의 장양궁과 오조궁이며의 오조는 오작의 오식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무제의 오작궁이 여산과 진시황릉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처문이 있었던 곳은 항우가 대약탈과 대학살을 벌인 바로 그 장소로서 진나라 목공의 무대인 옹성의 기념궁이라고 했으며 기념궁은 또한 능호대기의 무대로서 그곳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었다고 역사는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왕 자용은 속고대제하고 항우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나는 나라를 잃은 왕으로 죽어도 유한이 없지만 죄 없는 백성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항우와 진시황제가 초나라를 멸하고 우리에게 행했던 참혹했던 잠극을 잊을 수가 없다. 오직 그것을 갚는 길이 있을 뿐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방궁을 태운 불은 석 달을 타고도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의 야행, 부귀를 얻고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홀로 거니는 것과 같다. 본 뜻은 아무도 없는 밤길에 비단 옷을 입고 다녀보아야 자기를 보아줄 또는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항우가 고향인 초나라로 돌아가 대환영을 받고 싶었나 봅니다. 이에 항우는 자신이 불태운 아방궁이 있었던 제왕의 도시에서 철군하였던 것이다.